원달러 환율이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343원의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1,35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참사가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와이 곳곳을 가득 메운 외래종 초목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여러 번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태약 사용 기간을 임신 7주 이내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한 풀턴 카운티 특별 대배심의 일부 배심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부탄 32가 한인타운에서 한인 부부를 폭행한 용의자 마크 젠슨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343원으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1,35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5.1원 오른 1,34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지난 5월 17일 기록한 연고점 1,343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월 말 1,270원대까지 낮아졌던 환율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와 중국의 경제 부진, 한국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 3대 악재가 맞물리면서 환율이 연고점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3.6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100 이하로 떨어져 약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수준으로 강세를 회복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7월 미국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미국 경제가 3, 4분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중국 위안화가 약세인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통화 긴축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1,350원에서 1,36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9일째입니다. 화재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11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가 1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106명이었지만 하루 만에 5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신원이 밝혀진 것은 총 9명에 그쳤고 5명은 가족에게 통보됐지만 아직 4명은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 펠레티어 마우이 경찰국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크기와 이런 숫자, 이런 규모의 피해를 본 적이 없는데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펠레티어 국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수색 작업이 완료된 것은 화재 피해 지역의 약 38%에 그치는 데다 상당수 시민들이 여전히 연락두절입니다. 구조당국은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수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락두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재 발생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 통신망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정부도 정확한 실종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당국은 사망자 신원을 위해 실종자 가족의 DNA 정보 샘플 제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이번 하와이 산불 참사가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와이 곳곳에 공터를 가득 메운 외래종 초목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여러 번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하와이 마우이 정부위원회가 지난 2021년 7월 외래종 풀 때문에 화재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버려진 사탕수수밭을 메운 외래종 식물을 지목하고 불이 잘 붙고 순식간에 타버리는 연료라고 지적하고 당국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산업이 쇠퇴하면서 과거 사탕수수 농장들이 있던 큰 규모의 땅이 당밀풀과 키쿠유풀, 수쿠령 등 외래종에 점령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식물은 토종식물보다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잘 타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소속 생태학자 KT 카몰라 교수는 하와이 섬 4분의 1을 이런 외래종 초목이 뒤덮고 있고 특히 라하이나를 비롯한 서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하이나는 이번 산불의 주요 피해 지역으로 약 80%가 초토화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와이 당국이 외래종 초목에 대한 경고를 사실상 묵살하고 방치해왔다고 지적하고 당국이 토지를 관리해왔다면 산불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화재에서 잡초를 태우며 번진 화염은 강도가 너무 세고 비화가 너무 빨랐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이 아예 없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구사일생 증언이 쏟아지는가 하면 수습된 시신의 대다수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50여 년 전 내려진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방항소법원이 낙태약 사용 기간을 임신 7주 이내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금지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널리 쓰여온 경구용 임신 중절약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지난 2000년부터 사용을 허가했고 지난해에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루이지애나주 제5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의 항소심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항소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미페프리스톤 시판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기존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축소하고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이번 항소재판의 판결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한 풀턴 카운티 특별 대배심의 일부 배심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된 법조인들에게도 각종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한 풀턴 카운티의 특별 대배심들을 인터뷰한 결과 일부 배심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배심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비공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왔습니다. 또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등 증인 75명을 소환해 조사한 후 비공개 보고서를 검찰과 일반 배심원에 전달하고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해산 후에도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며 신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배심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할 경우 이들의 신원이 알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일부 배심원은 다른 배심원들과 연락을 끊었고 이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배심원은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텍사스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건을 담당한 타니아 처트컨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를 협박한 혐의로 어제 구금됐습니다. 여성은 처트컨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낙선할 경우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텍사스 휴스턴 법원에서 열린 구금 심사에서 보석 기각 결정과 30일 구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올해 뉴저지주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앵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했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신청이 자동화될 전망입니다.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어제 뉴저지주 재무국은 내년에 주택 소유 또는 아파트 이사 등으로 기본적인 신청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앵커 프로그램 신청을 자동화하고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국 산하 조세부는 주택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프로그램 신청 자동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서한에는 내년 받게 될 수혜 내용과 함께 변경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제공된 은행 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송금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내년에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1년 가구 소득 15만 달러까지 $1,500, 15만 $1부터 25만 달러까지는 $1,000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2026년 전까지는 $250를 추가해 총 $1,750를 받게 됩니다. 세입자는 1년 가구 소득 15만 달러까지 $450를 받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앵커 프로그램으로 주택 소유자 116만 9천 명과 세입자 46만 8천 명에게 총 $20억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만여 건은 기입된 정보가 부실하거나 부정 신청 등으로 인해 조사 또는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한인 부부를 폭행한 용의자 마크 젠슨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2주 만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15일 맨하탄 지검은 지난달 10일 체포한 용의자 젠슨을 2건의 3급 증오범죄 폭행과 2건의 2급 가중 괴롭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23일 새벽 1시 30분께 맨하탄 한인타운 32가 선상에 위치한 한 한식당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호출한 우버 차량에 탑승하려는 39세 한인 남성과 한인 여성 부부에게 아시안 비하 발언을 하고 이어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침을 뱉고 남성을 우버 택시에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리를 수차례 발로 찼습니다. 폭행은 행인들이 개입하면서 중단됐고 용의자 젠슨은 도주했습니다. NYPD는 이 사건을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에 배당하고 공개 수배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2주 만에 주소지가 보스턴인 용의자 마크 젠슨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맨하튼 지검 브래그 검사는 특별히 훈련된 증오범죄 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증오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내년에는 18만 달러까지 오를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의 6배 이상 오를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공동 창립자인 톰 리는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규제 당국이 사상 첫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 비트코인이 내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톰 리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일일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15만 달러 이상이고 심지어 18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0% 하락한 28,01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톰 리의 전망대로라면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6배 이상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의 약 3배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과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등 여러 자산 운용사는 규제 당국에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15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연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톰 리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받지 못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내년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샤론 쿼크 실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지난 14일 발의했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 의상이라고 명시한 결의안에는 올해 10월 21일과 이후 매년 같은 날을 캘리포니아주가 한복의 날로 선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들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많은 중요한 행사에서 한복을 입었다며 한복이 한국의 고대 전통에 대한 아름다움과 안전성, 존경심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회에 이익이 되는 중요한 고대 전통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저지주와 애리조나주 등이 한복의 날을 제정 선포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1,000건이 줄어들면서 3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현재 3.6%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2만 건으로 전주보다 3만 2천 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권 발급 및 갱신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여권 신청 사무소에 7명의 인력이 추가 배치돼 고객 지원팀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여권 발급 관련 일반적인 발급 및 갱신의 경우 10주에서 13주, 신속 발급 및 갱신은 7주에서 9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지난해 회계연도 대비 75% 증가한 260만 건의 여권 신청 민원이 계류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수속 기간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15일 예정일보다 빨리 퀸즈 크리드무어 정신병원의 난민 텐트촌 문을 열게 됐다며 첫날 저녁까지 약 100명의 독신 남성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이주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드무어 정신병원 난민촌에는 85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텐트와 15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텐트 등 이동식 간이 침대가 배치된 2개의 대형 텐트 구조물이 들어섰고 체크인 및 케이스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시설, 이동식 샤워 시설, 화장실 등이 설치됐습니다. 뉴욕시는 다음 주 랜달스 아일랜드에 난민 신청 이민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촌 오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